오늘 2024학년도 대학 수능시험이 치러집니다.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챙겨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수능 날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로 이른바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자지구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을 급습한 이스라엘이 병원에서 하마스 지휘소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과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들은 병원에서 군사작전을 벌였다는 점에 경악했다며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미국은 병원 공격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채택됐습니다. 북한은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매도하면서 인권 결의안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공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비즈니스 포럼과 미래 세대와의 대화 등 각종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 만에 얼굴을 맞댔습니다. 두 정상은 미중 충돌은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경쟁이 충돌로 비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능시험의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 용산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이른 시각이긴 합니다만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잠시 뒤인 6시 반부터 고사장 입실이 시작됩니다. 굳게 닫혀 있었던 문이 열리고 감독관들이 시험을 준비하러 교문으로 들어가는 모습 간간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해도 뜨지 않은 시각이라 정문 앞은 아직 조용합니다. 영하권 추위는 아니지만 다소 쌀쌀한 편이라 여러 겹의 겉옷을 챙겨 입는 게 좋겠습니다. 올해 수능은 방역 지침 완화로 코로나19 확진자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 수험생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다만 확진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점심은 시험장이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사장 입실은 아침 8시 10분까지입니다. 대부분 수험생이 일찍 일어나 마지막 채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집 나서기 전에 빠진 물건 없는지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험표와 사진이 있는 신분증 꼭 챙기셔야 하고요. 시험 중 시간 확인은 아날로그 시계로만 가능합니다. 스마트워치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다져왔다면 1교시 전에 전원을 끄고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수능 한파는 없지만 전국에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준비물과 함께 우산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험생들 여러분들 오늘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맺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이번에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수험생 모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요. 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광주 석산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30분 정도 뒤에 입실할 수 있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조금 이른 시간이라서 이곳 시험장에 도착한 수험생은 아직 없습니다. 학교 건물은 새벽부터 불을 훤히 밝히고 수험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광주에선 모두 38개의 시험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온은 영상권으로 수능 한파 없이 다소 쌀쌀한데요. 수험생들은 옷을 따뜻하게 입고 목도리나 무릎 담요를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50만 수험생 가운데 광주에선 16,089명이 수능을 치릅니다. 지난해보다 600여 명 가까이 줄었는데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재학생은 1,050명이 줄어든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응시생은 322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능 예비 소집일부터 수험표를 받으러 온 수험생들을 위해 응원전이 펼쳐졌는데요. 오늘도 잠시 뒤부터 후배들의 열띤 응원전이 예상됩니다. 시험장 입실 시간은 오전 8시 10분까지입니다. 수험생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 대책들이 마련됐는데요. 광주광역시는 공공기관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고 시험장을 거치는 시내버스 노선을 등교 시간 전에 집중적으로 배차했습니다. 광주경찰청도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섰는데요.
수험표를 분실하거나 시험장 착오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수험생이 부모님 차나 택시를 타고 시험장에 도착할 텐데 입구 200m 이내에선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시험장 입실 전에 혹시나 소지 불가 물품을 갖고 있진 않은지 꼭 확인하시고 올해의 수능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석산고등학교에서 YTN 오선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첫날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비즈니스 포럼과 미래 세대와의 대화 등 각종 경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순방 동행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기경 기자. 네,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네, 윤 대통령 첫날부터 일정이 촘촘하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5일 아침, 우리 시각으로는 16일 0시를 조금 넘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곳인데요.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협력체로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이기도 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다자무역체제 회복과 영내 공급망 강화, 회원국과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후에는 에이펙 정상회의 부대 행사로 의장국인 미국 경제단체가 주관하는 비즈니스 포럼 에이펙 CEO 서밋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상으로서 10년 만에 대면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미국 주요 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윤 대통령과 별도의 깜짝 회동이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첨단 기술 분야 한인 미래 세대와의 대화, 에이펙 환영 리셉션 등을 차례로 소화하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에서 윤 대통령이 첫째도, 둘째도 민생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국민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고심하고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태 지역 정상들이 대거 모이는 만큼 외교와 안보 역시 주된 화두가 될 텐데 한중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이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란 점을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국제 공조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북러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에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지난해 11월 발리 회담 이후 두 정상이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만큼 관계 개선의 발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한미일 밀착 공조에 공을 들여온 윤 대통령, 이번에 세 나라 정상이 어떤 끈끈한 모습을 보여줄지도 지켜볼 대목인데요. 세 정상은 에이펙 환영 리셉션과 정상 만찬 등 곳곳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나란히 스탠퍼드 대학 좌담회에 참석해 한일, 한미일 첨단 기술 협력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고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이펙이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 경쟁이 갈등으로 번져선 안 된다며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권중희 특파원 연결합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 20분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 지금 1시간 반 넘게 회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장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캘리포니아 피롤리 정원에서 1년 만에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정보다 30분 정도 늦게 회담이 시작됐는데 시진핑 주석이 리무진을 타고 별장에 도착하자 문 앞에 기다리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악수를 한 뒤 회담장인 별장 앞에서 잠깐 손을 들어서 사진 촬영에 응했습니다. 회담장인 피롤리 저택은 캘리포니아 해안가에 조성된 별장과 정원으로 드라마와 영화 촬영장으로도 쓰인 관광지입니다. 네, 회의 시작 전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과거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눠온 만큼 허심탄회한 회담을 갖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간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여러 글로벌 현안에서도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도 두 강대국이 서로 등을 돌려선 안 된다며 지구는 두 나라 모두 성공할 수 있을 만큼 매우 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갈등과 대립은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부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We have to ensure that competition does not veer into conflict. And we also have to manage it responsibly, that competition. That's what the United States wants and what we intend to do. It is unrealistic for one side to remodel the other, and conflict and confrontation has unbearable consequences for both sides. 네, 두 정상 모두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회담 결과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정상회담 전에 백악관에서 사전 브리핑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희망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두 정상이 생산적인 대화를 하길 바라고 또 후속 대화도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간 소통 라인을 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현지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로 군 소통선을 복구할 거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규제와 무기의 인공지능 사용 금지 등을 합의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처럼 마련된 세계 2강의 정상회담인 만큼 쟁점도 있겠죠, 당연히. 아무래도 타이완 문제를 놓고는 양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타이완 문제에 미국이 관여하지 말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내년 1월 이 타이완 선거에 중국이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의 반도체 등 수출 규제 문제도 쉽게 풀기 힘든 안건입니다. 중국에서는 양국의 경제 협력을 내세우면서 규제 완화를 무엇보다 바라는 분위기지만 미국에서는 반도체 수출 문제 등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정상의 회담은 4시간가량 진행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넘은 시간쯤 기자회견을 통해서 회담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여당 핵심 인사들의 용퇴를 요구해온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해 여권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거취 압박에 김기현 대표는 거듭 불쾌감을 표시했는데 당 일각에서도 분열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주 가까이 이어진 용퇴 압박에도 당 주류 세력이 움직이지 않자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윤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직접 만나거나 소통한 적은 없다면서도 우회적으로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열흘 전 요청한 대통령과 면담이 불발된 뒤 받은 메시지라고 했는데 당 주류 세력에게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여권 내 파장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당 창당 군부를 지피는 이준석 전 대표는 또다시 당 지도부와 혁신위의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는 곧 정리될 거라며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상대책위원장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최근에 중진과 윤핵관을 압박하는 모양새의 이유는 앞에 카페트 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당 지도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루 전 급발진하지 말라고 혁신위에 경고장을 보낸 데 이어 총선 지휘를 직접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총선은 종합예술작품입니다. 단편예술작품이 아니라 종합예술작품인 만큼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입니다.
여당 내 일부 인사들도 YTN과 통화에서 임 위원장의 발언은 분열만 일으키는 부적절한 언급이라는 취지의 비판에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월 9일까지인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는 김기현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결단을 내리게 될 거란 관측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 문제와 맞물린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낙제점을 받은 일부 의원들이 스스로 용퇴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류한 위원장의 이른바 윤심 발언을 놓고 당 주류에선 격양된 반응이 나오지만 비영남권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선 충분히 예상 가능한 메시지였다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적 쇄신을 둘러싼 여당 내 힘겨루기가 2라운드에 접어든 형국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공동행동을 예고하며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는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배수진을 치는 모습입니다. 친명계는 소수 의원의 움직임일 뿐이라고 깎아내리면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고향인 경북 안동 험지 출마를 요구한 이원욱 의원은 연일 당의 쇄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의원 등 다른 비명계 현역들과 모임을 만들어 당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계획도 공식화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탈당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12월 이런 마지막 선거가 본격적인 체제로 돌입을 할 때 그때는 또 다른 논의들을 저희들이 하게 되겠죠. 또 다른 대표적 비명계 인사 이상민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또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합류에도 여지를 두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을 떠난다면 그다음에는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하고 할 필요는 없죠. 저는 진보다 보수다 또는 당이다 이런 것들이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보궐선거 압승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비명계가 다시 날을 세우자 당 주류는 발끈했습니다. 당내 5%도 안 되는 의원들, 탈당 명분 쌓기 등 거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험지에 출마하면 본인도 험지로 나서겠다는 이원욱 의원의 주장엔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재산 10,000원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 1억 갖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재산 다 걸고서 단판 승부 한번 해보자. 내기 한번 해보자. 이거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천 등에서 여러 차례 당의 선택을 받은 비명계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먼저 희생하라는 역공도 펼쳐졌습니다. 당대표 험지 출마 요구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인들이 그런 희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요구하기 전에.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내홍 수습에 열쇠를 쥔 이재명 대표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대표님 안동에 험지 출마하는 거는 좀 어떻게 합니까? 당을 나갈 경우 감수해야 되는 불이익도 적지 않은 만큼 비명계 의원 모임이 실제 집단 탈당으로까지 이어질지를 놓고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결국 가장 큰 변수는 공천 불이익에 대한 우려 해소 여부가 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오늘 만납니다. 세 사람은 오늘 오후 6시쯤 서울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최근 불거진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새 광역단체장은 오는 24일 만나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 등 수도권 교통 현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최근 김포 서울 편입 이슈가 불거지면서 오늘로 회동 날짜를 앞당겼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을 심야에 전격 급습했습니다. 지하에 하마스의 작전 지휘본부가 있다고 간주하고 작전에 들어간 건데 환자와 민간인 수천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피해도 우려됩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알시파 병원 진입 작전이 시작된 때는 현지 시각 수요일 새벽 2시쯤. 이스라엘 측은 병원 내 특정 지역에서 정밀 표적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테러범과 교전을 벌이고 폭발물은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DF forces
are carrying out a precise and targeted operation against Hamas in a specified area in the Shifa hospital. 다만 무기 등 하마스가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했지만 인질이 갇혔다는 정황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알시파 병원은 700여 개 병상으로 이뤄진 가자시티 최대 의료단지.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작전주의 통제본부가 지하했다고 밝혀온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환자 등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고 비난해왔고 하마스는 줄곧 부인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환자가 650명에 의료진과 직원이 1,500명, 이재민도 최대 7,000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지난 11일 정전 이후 신생아 등 환자 40명이 사망한 상황. 단지 내에 탱크가 진입하고 병원에도 특공대원들이 들어오면서 폭발과 총격에 어린이들까지 공포에 질렸습니다. أنا حكيم شادي عصام راضي أعمل في قسم العناية المركزة منذ 7 سنوات كنت على رأس عملي منذ حوالي تقريبا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아랍어 능력과 함께 복잡한 환경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한 이스라엘. 공격 사실을 사전 통보했다지만 인도적인 책임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시파 병원 내 공방전이 치열해질 경우 민간인 추가 희생이 불가피해 국제 여론 등 강력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군의 알시파 병원 공격과 관련해 미국은 공격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이스라엘군의 독자적 작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병원 진입 작전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스라엘군이 작전을 세워 실행했고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은 병원이 공습받아 무고한 시민과 의료진이 희생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병원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국경 간 이동 재개에 따른 중국 내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추가한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북한은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로 매도하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상정되자 조작된 내용의 문서를 매년 제출하는 것은 미국의 도발이자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결의안에 인간 쓰레기들의 허위 증언이 담겼다며 이들은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가족을 버리고 도주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주택가 골목도로에 갑자기 울타리가 여러 개 설치돼 인근 주민들의 차량 통행이 막혔습니다. 도로로 쓰이던 땅 주인이 통행료를 내라며 막은 건데 돈을 내기 어려우면 관할구청이 땅을 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흥선 기자입니다. 주택들이 밀집한 골목 한가운데 초록색 울타리가 박혀 있습니다. 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모두 3군데. 하루아침에 양쪽 출입구 모두 막혀버린 빌라 주민들은 황당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좀 띵했죠, 솔직히. 할 수가 없잖아요, 뭔 일을. 1층 상가 주인도 본인은 물론 손님들까지 차를 댈 수 없어 영업 손해가 막심합니다. 손님이 못 오시니까 주차도 못 하시고 그러면 일단 볼 수 없으니까 상가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이 손해죠. 인근 100여 세대 아파트도 출입문 한 곳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또 다른 출입문이 있기는 하지만 200m 이상을 돌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또 다른 출입문으로 향한 도로는 이렇게 가파른 데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게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저쪽은 약간 언덕도 있고 또 이쪽은 들어가가 편하고 하니까 이쪽을 제일 많이 이용하죠. 울타리를 설치한 건 수십 년 전부터 해당 토지를 소유한 땅 주인.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도로가 생기더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통행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도로를 낸 구청에서 주민들 대신 땅을 사라는 입장입니다. 시세가 있으니까
평당 한 3천만 원 간다 그랬는데 21억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 원 금액이 그렇다는 거지. 난 모르고 흥정을 해보면 나오겠죠. 그건. 은평구청은 오래전 일이라 어쩌다 사유지에 도로가 났는지 알기 어렵다며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땅 주인과 주민들 사이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도로 사용을 놓고 당분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로 반년 동안 수십 명에게 80억 원 넘는 피해를 준 사촌 형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인 사촌 형과 함께 주택 32채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A씨 등 5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반년 동안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주택 32채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촌형 30대 B씨가 다른 중개보조원과 함께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게 설정된 보증금액으로 전세 계약할 세입자를 구했고 계약 체결과 동시에 A씨가 주택을 소유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일한 모텔 업주가 범행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도 가스라이팅이 있었다고 보고 모텔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롱패딩에 모자까지 눌러쓴 남성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마스크를 쓴 30대 남성도 경찰에 이끌려 그 뒤를 따릅니다. 두 사람은 서울 영등포에 있는 80대 건물 주인을 살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개발 갈등 때문에 하신 거예요? 증거인멸 왜 하셨어요? 이 살인하라는 얘기 듣고 범행한 거 맞습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나요? 지적장애가 있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 씨가 범행을 지시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모텔 업주 조 씨가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고 꼬드겼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조 씨가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김 씨를 설득해 건물주 살해를 부추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부터 조 씨에게 고용돼 일했지만 급여를 거의 받지 못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하면서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살인교사 혐의는 김 씨의 진술이 주된 증거인데 일관되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범행 동기 관련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또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지적장애가 있어서 조사의 일관성이 떨어졌다면서 CCTV와 휴대전화를 포함한 증거를 보완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재개발 사업이나 주차장 부지 임대를 놓고 조 씨와 피해자가 갈등이 있었던 사실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하고 출동한 경비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20대 대학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밤 10일 10시 4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만취한 채 침입하고 이를 보고 출동한 경비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마약류 수천만 원어치를 유통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인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 등 6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한 달 동안 경남 통영시 등에서 외국 국적 주점 손님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영하권의 입시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아 수험장으로 향하는 길 추위로 인한 걱정은 없겠는데요. 하지만 흐린 날씨 속에 종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7도에 머무는 등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수험생분들은 얇은 겉옷을 여러 벌 겹쳐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는 아침에 중부 서해안에서 시작돼 점차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일부 서쪽 지방에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6.9도, 청주 5.2도, 울산은 5.9도로 크게 춥지 않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7도, 광주와 대구는 1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서울 등 전국 곳곳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아침까지 안개가 다소 짙게 끼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지방은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수험생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챙겨주시고요. 교통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평소보다 여유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이 오늘 전국 1,200여 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전년보다 3,500여 명 줄어든 50만 4,588명입니다. 재학생 32만 6천여 명, 이른바 N수생은 15만 9천여 명으로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자 비율이 35.3%로 집계돼 28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확진 수험생도 별도 분리 없이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네, 오늘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 가운데는 백발이 희끗희끗한 만학도들도 있습니다. 영문학도를 꿈꾸는 84살 여고생 등 늦가기 수험생을 격려하는 열띤 응원 현장을 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술 수행평가 발표가 한창인 고등학교 수업 시간. 폐품을 이용해 만든 액자를 들고 사진도 끼워 넣습니다. 발표하는 학생들은 4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여성들. 나이는 조금 많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어엿한 고3 수험생입니다. 나도 졸업장이라는 거 이 세상 살면서 남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능을 앞두고 후배들은 물론 이미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도 응원의 발걸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대학생이 되셔서 또 이 자리에서 서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에 도전하는 최고령 응시자는 84살 김정자 할머니. 27년 전 미국 유학길에 오른 딸을 배웅하러 공항에 갔다가 영어는 물론 한글도 읽지 못해 난처했던 경험이 공부를 향한 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무식한 엄마로 살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때 내 자신을 엄청 원망했고요. 했습니다. 그러고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5년 동안 결석 한 번 없이 공부에 매진한 이유도 영문학과에 진학해 한국말을 잘 모르는 손주들과 영어로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적이나 경제적이나 내가 조금씩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학은 꼭 가야 되겠고요. 영어를 배워서 우리 손자들하고 자유스럽게 통화하고 싶은 그게 꿈입니다. 누군가는 늦은 나이라고 말하지만 배움을 통해 꿈을 품은 학생들 마음은 누구보다도 청춘으로 빛납니다. 언니들 여태까지 고생하셨어요.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예은아, 너도 직장 생활이 힘들 텐데 할머니 응원해줘서 고마워. 할머니 꼭 붙을게. YTN 윤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APEC은 경제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아태 지역 최대 협력체로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마지막 다자 외교 무대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무역 체제 수호의 중요성과 회원국 간 연대 협력 방안 등을 강조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움직임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 시각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2달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열게 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도 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 그리고 유관기관이 오늘 국회에 모여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오늘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특히 불법 공매도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막아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 원칙과 상식이 오늘 출범합니다.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호, 김종민, 조웅천, 윤영찬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임 출범 배경과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 탓에 혐오와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당 쇄신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내년 총선 개표 과정에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고 사전투표함 CCTV 화면을 24시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표 투명성을 높여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이 투표지, 이거는 조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난 총선 직후 부정선거 증거라며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도장이 없는 무효표가 투표지 분리기를 거쳐 특정 정당 후보표로 계산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선관위는 직접 시연까지 나서야 했습니다. 기표란이 아닌 후보 기호칸에 도장이 찍혀도 유효표로 분류하는 것을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는 겁니다. 기표란이 아니고 기호란에 기표가 된 투표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번 후보자에게 유효표에 해당합니다. 끊이지 않는 논란에 결국 선관위가 수개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통해 후보자별로 표를 나누고 심사 개수기에서 정확히 몇 표가 들어왔는지 계산하는 현행 개표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두 과정 사이에 개표원이 직접 투표용지를 재확인하는 단계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집계돼서 바로 심사 개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참관인들이 실제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다는. 인가된 USB만 투표지 분류기에서 인식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해 해킹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사전투표 불신 해소책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화면 상시 공개와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막대 모양 바코드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는 비례대표 개표에 한해서만 수개표가 이뤄졌습니다. 비례 위성정당 난립으로 이 투표지가 너무 길어져 분류기에 넣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 내년 총선에 수개표 절차가 전면 도입되면 개표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기업들이 잇따라 해외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부진의 영향이 컸는데 급성장하던 시장이 과도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기업들의 사업 확장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 미국의 포드와 함께 준비하던 튀르키예 현지 합작 공장 설립 계획을 9달 만에 취소했습니다. 생산 설비까지 새로 늘려 배터리를 더 만드는 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존 생산 시설에서 동일한 상용 EV 모델에 탑재될 배터리셀을 공급할 예정이며 양사는 앞으로도 오랜 비즈니스 관계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SK온도 미국 현지 공장의 배터리 생산 규모를 줄일 계획입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의 생산 라인 가동 일정을 조정하면서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휴직 조치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일부 생산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시적 무급 휴직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업계가 숨고르기에 들어감에 따라 라인 가동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입니다. 이처럼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생산 조정에 나선 건 세계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시장인 중국의 판매 성장세는 눈에 띄게 꺾였고 유럽은 핵심 시장인 독일이 지난 9월부터 보조금을 축소하며 여파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일단은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투자가 약간 선회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전기동력 자동차의 보급밖에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 보조금 없이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의 양산이 관건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 업체가 점령한 저가형 리튬 인산철 배터리 생산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업계는 시장 둔화를 계기로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두루 갖춘 배터리 생산을 위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새 제품을 주문했는데 고장난 중고품이 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환불을 받긴 했는데 이후가 더 문제였습니다. 판매자는 소비자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판업하는 이모 씨는 지난 7월 150만 원을 들여 구매한 복합 프린터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새 제품이라고 했지만 배송된 제품은 누가 봐도 중고품이었습니다. 곳곳에 흠집 나고 나사가 빠져 있거나 잉크통 역시 정품이 아니었습니다. 생산 중단된 모델을 저렴하게 산 터라 작동만 된다면 사용할 생각이었지만 오작동까지 일으켰습니다. 진단해본 결과 이거는 못 쓰는 중고 제품이다 판결을 내렸어요. 교세라 직원이. 오래된 중고 제품이다. 사용할 수가 없다. 제품을 구매한 전자상거래 사이트 롯데온 측에 항의하고 환불받았지만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롯데온의 입점에 제품을 판매한 업체가 처음 배송 당시 나무상자에 담긴 모습 그대로 재포장을 요구한 것. 나무상자 포장은 3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판매업체는 이 씨를 점유이탈물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업체 측은 해외 제품을 판매 대행했을 뿐 중고품인지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환불된 만큼 기기를 회수할 수 있도록 처음 상태 그대로 포장하는 건 당연히 이 씨 책임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온 측이 재포장하겠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팔레트 포장으로 비용은 우리가 다 지불할 테니 회수만 너희가 해서 그거를 이제 중국 쪽으로 너희가 회수를 반송 처리를 하던 그렇게 좀 해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그거를 이행을 안 한 거죠. 쇼핑몰 이용 약관도 배송된 상품이 파손 손상됐다면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역시 물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 반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과도한 포장비나 화물비를 요구해서 소비자가 물건을 반환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에게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사업주에 대한 업무 방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 이 씨는 피해자인 자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업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난감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적반하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일단 망가진 중고 물품을 팔았으면 그쪽에서 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물건을 회수해가는 게 정상이지 이걸 어떻게 포장을 사기당한 사람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것까지. YTN 홍서욱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바다를 건너 영국으로 들어오는 난민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려고 했던 영국 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르완다가 안전한 제3국이 아니라며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는 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영연방인 르완다 정부와 난민 이송 협약을 맺었습니다. 영국이 영불 해협을 건너온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 망명 심사를 받게 하고 르완다에 1억 2천만 파운드, 우리 돈 1,900억 원 정도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은 이 계획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르완다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The changes needed to eliminate the risk of refoulement may be delivered in the future, but they have not been shown to be in place now. The Home Secretary's appeal is therefore dismissed. 르완다에서 난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이민 절차를 밟거나 추방되는데 탈출한 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고등법원의 합법 판결 후 지난 6월 항소법원에서 뒤집힌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난민 막는 것을 핵심 과제로 꼽아온 순핵 총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순핵 총리는 법원이 불법 이주민을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내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is will provide a guarantee in law that those who are relocated from the UK to Rwanda will be protected against removal from Rwanda. And it will make clear that we will bring back anyone if ordered to do so by a court. 또 불법 체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 입국자의 해외 이송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루안다 정부도 루안다가 안전한 제3국이 아니라는 판단은 문제라면서 난민에 대한 모범적 처우와 국제 의무 준수를 유엔 난민기구 등도 인정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해 보트를 타고 영불 해협을 건너온 불법 이주민은 2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줄었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미 의회 산하위원회에서 북한 등 적대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를 활용한 미사일 방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존 카일 미 의회 산하 전략대사위원회 부위원장은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은 현재 북한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지만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은 만큼 더 우수하고 효과적인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탄탄하게 지탱해오던 소비가 7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10월 소매 판매가 7,050억 달러로 지난달보다 0.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미국 전체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경제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받아들여집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 오름세도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10월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에 비해 0.5%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0.1% 오를 것으로 내다본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밑돈 데다가 5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프랑스 법원이 민간인의 화학 무기를 사용한 혐의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파리 사법법원은 현지 시각 14일 아사드 대통령에 대해서 반인도 범죄와 전쟁 범죄 공모 혐의를 적용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 이었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다행히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나 높은데요. 다만 흐린 날씨 속에 전국 곳곳으로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7도에 머무는 등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수험생분들은 얇은 겉옷을 여러 벌 겹쳐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는 아침에 중부 서해안에서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일부 서쪽 지방에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다소 짙게 끼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도 다소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수험생분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꼭 챙겨주시고요. 교통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평소보다 여유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6.9도, 청주 5.2도, 울산은 5.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7도, 대전 9도, 광주와 대구는 1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고 서울 등 전국 곳곳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